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는 주부입니다. 벌써 20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저를 살게 해주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학교 앞 문구점, 아니 문방구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웬만한 학용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지만 그때의 문방구는 학용품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게임판까지 있어서 아이들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가게는 아이들로 붐볐고 가게 안에는 언제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요즘 달고나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저절로 그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게 추억인 거겠죠. 게다가 아이들은 친구 선물부터 부모님,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까지 문방구에서 샀었는데 그 덕에 저희 엄마는 선물 포장의 달인이 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4년 뒤 엄마는 동생을 낳았고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는데요. 남동생이 크면서부터 저희 집은 항상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답니다. 다른 집 남매들처럼 저와 남동생도 크면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 둘이 세트로 늘 혼이 나곤 했었죠. 엄마에게 그렇게 혼이 나는 날이면 어떻게 아셨는지 아빠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서 엄마 몰래 눈깔 사탕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준섭이한테는 비밀이다. 우리 공주 혼자 몰래 먹어. 라는 말을 꼭 하셨는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혼자 몰래 먹던 그 사탕 맛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입안 가득 사탕을 녹여 먹고 있으면 엄마한테 혼이 났던 마음도 사탕처럼 녹아내리곤 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했던 저희 집. 저는 다른 집들처럼 당연히 그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17살이 되고 중간고사를 얼마 앞두고 있을 무렵에 새벽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읍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장남이었던 아빠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정읍으로 내려가실 채비를 했고 엄마 역시 연세와 심장병이 있는 할머니를 생각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따라 나서면서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을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다행히 할머니는 고비를 넘기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 늦게라도 집으로 오겠다는 가족의 연락에 집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건 저희 가족이 아닌 생판 모르는 경찰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 경찰 아저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듯 싶더라고요. 머뭇거리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지금 빨리 땡땡병원으로 가야 해.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 얼마나요? 많이 다쳤어요? 얼른 가자. 시간이 없어.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알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니.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탁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 안 좋은 예감은 적중하고 마는지. 병원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복닥복닥했던 집에서 저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과 더 이상 가족이 없다는 공포에 한동안은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뭐할까 싶어 자포자기하기도 했어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학교에 갈 이유도 모르겠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저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게도 앞으로 사는 것이 막막해 슬퍼하기보다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내내 안쓰럽게 지켜보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건 바로
저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셨던 경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면서 그저 제가 안타까우셨는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빈소에서 자발적으로 손을 보태셨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불쌍해 보이는 건가 싶어 또 절망했죠. 경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정읍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발견한 편지 봉투에 경찰 아저씨의 편지가 있었는데요. 대충 내용은 가족이 옆에 없지만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살고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읍으로 온 후 줄곧 할머니를 미워했거든요. 그때 그 연락만 아니었다면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은 계속 제 옆에 있었을 텐데 그 순간에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 같아 저는 죄송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를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탓에 대학 진학은 포기해야 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다시 예전 살던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며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인생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며 겁없이 살았어요. 어쩌면 이런 저를 하늘에 있던 가족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그때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 저와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저와 남편은 길에서 만났어요. 1년 중 제가 가장 싫어했던 가족들의 기일날이었던 그날은 몹시도 추웠던 날이었고 외로웠던 날이었어요. 저는 저에겐 더 이상 행복한 미래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대가 넘은 어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몸만 어른이었지 마음은 17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런 나약한 마음으로 저는 그날 어딘지도 모를 한강다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날이 몹시 추웠는데 온 몸이 꽁꽁 얼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식지 않아 찬바람을 몇 시간이고 쐬고 있었더랬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슬쩍 다가와 저에게 느닷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고 처음 본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 좋아해요. 이런 날씨엔 캔커피가 딱인데 마실래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추워 보이는데 마침 제가 캔커피를 들고 있어서요. 몸이 꽁꽁 얼었을 때 이런 따뜻한 커피 한 모금 마시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저는 횡설수설하는 듯한 남편을 보고 고맙다기보다는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됐다고 커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다음 말에 그만 멈칫하게 되었어요. 우리 몸은 이런 따뜻한 커피로도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잖아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면 아주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위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는데 이상한 자격지심인지 저는 그 남자의 호의를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슬픈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동정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아주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받은 캔커피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캔커피가 싫다면 이거라도 하고 가라며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제 목에 걸어주는데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야 춥든 말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요. 난 그냥 그쪽이 추워 보여서요. 보는 내내 하도 위태로워 보여서. 혹시나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걸까봐. 제가 오지랖을 부렸네요. 그래도 목도리는 하고 가요.
좋은 건 아니지만 따뜻해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하고 가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뛰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 목도리는 남편의 체온이 남아서였는지 유독 따뜻했고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한동안 사용하며 남편을 떠올리곤 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날이 추워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그 마음이 통했는지 저는 조금씩 혼자라도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끼니는 늘 대충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는데 손수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고 아프면 병원을 가는 등 조금씩 제 자신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무슨 바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밥 냄새를 풍기는 집을 지나갈 때 밥을 지어 먹고 싶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닌 듯 집에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는데 다시 돌아온 식구들의 기일날에는 아주 조금은 괜찮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사 올릴 상도 차려봤죠. 그리고 비록 사진이지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혼자여도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 저는 친구도 만들었고 혼자였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꼭 2년 만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목도리를 줬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마침 그날도 추웠던 탓에 남편이 준 목도리를 하고 나온 참이었죠. 저기, 저 기억하세요? 네? 누구시죠? 이 목도리 기억 안 나세요? 아, 남편은 저보다 더 깜짝 놀라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도리를 돌려주자 어색해하며 받아드는데 어쩐지 저를 보는 그 시선이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런다는 것을 이 남자는 알았는지 금방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다행이에요.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덕분에 그날 따뜻하게 돌아갔고 추운 날 내내 그 목도리 덕을 봤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그때도 제가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걸요. 그때는 어쩌다 받았지만 그럴 수 없죠. 그럼 대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한 뜻으로. 보통 날이면 그런 자리에 응할 리 없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 이번에는 남편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자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역에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남편이 잠시만요 하고 자리를 비우더니 금방 빨간 목도리를 하나 사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도 너무 춥잖아요. 이거 하고 가요. 아니, 이러면 제가 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다시 만나서 반갑고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냥 제가 너무 기뻐서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주는 빨간 목도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사이로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특별한 날이면 함께하는 사이가 되어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혼자 지내다 둘이 된 그 기분은 다시 사라진 울타리가 생긴 그런 기분이었고 남편도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혼 전이었는데도 항상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지 3년이 조금 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자신이 홀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같이는 못 살아도 근처에는 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누구보다 혼자가 외롭고 서럽다는 것을 잘 아는데 시아버지라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우 그런 생각 하지도 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래, 영주 씨가 뭘 몰라서 그렇지. 절대 시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할 도리만 해. 그래도 시어머니 없는 건 천만다행이다. 저는 주변의 반응을 듣고 제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저는 가족이 일찍 제 곁을 떠나서인지 무조건 다 함께 살고 싶은데, 또 낳을 수 있다면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예전에 저희 집처럼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 여자 선배들은 그런 저의 생각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 마음은 너무 좋으나 생각처럼은 안 될 수 있다며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우선은 신혼집을 얻어 살자고 하는데, 남편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가던 그날, 저는 무조건 시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어서 와요. 이 녀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은 하는데 도통 보여줘야 말이지. 안녕하세요.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배고프죠? 내가 혼자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김치찜을 좀 해봤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이 참 익는데. 글쎄요. 아빠, 괜히 오버하지 마세요. 보기는 어디서 봐. 그리고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그새 뭘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그리고 나가서 먹어봤자 죄다 조미료 투성인데 이왕 귀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은 걸 대접해야지. 김치찜이 좋은 거였구나. 좋지. 내가 등갈비도 무려 2근이나 넣었어. 넌 하나도 먹지 마. 남자 둘이 이렇게나 재미나게 살다니. 저는 그날 이후 무조건 이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냥 남편이 쓰던 작은 방에 신혼방을 꾸미고 시아버님이 쓰시던 물건 중에 오래된 것들은 바꿔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가, 나는 네 마음이 참 고맙다. 근데 서로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살면 그만큼 힘든 일도 있는 법이야. 그러지 말고 석호 말대로 우선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니? 나는 정말 혼자 지내도 괜찮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저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 식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 얘기는 들었다. 어찌나 내 마음이 아픈지.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는 아이를 데리러 간 적이 있어서 네가 더 마음에 쓰였어.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님 직업이 경찰이기도 했고 또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저한테 낯이 익다고 하셨죠? 혹시 저랑 비슷한 아이가 정읍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지 않았나요? 맞아. 역시 너였던 거니? 내가 낯이 익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너야? 아이고, 언제 이렇게 컸어?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돌아가며 저를 안쓰러워했고 또 그렇게 저를 도우려 하더니 이렇게 가족의 인연까지 되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저의 뜻대로 남편이 살던 집에 신혼방을 꾸며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서인지 저는 불편함보다 가족이 생겼다는 안정감에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업상 출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남편도 없이 시아버지와 둘이 집에 있으면 싫지 않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없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좋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되었고 3년 전까지는 큰 집에 명절을 쐬러 가셨는데 남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명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되었다는 남편의 집은
제 생각보다 명절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평소에도 손이 큰 시아버지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며 저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명절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아버지를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도 만들었는데 명절 당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차례상을 차린 상 옆에 저희 가족 차례상을 함께 차려주셨지 뭐예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라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은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다며 빨리 와서 저에게 절을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아버님, 뭐해? 가족들 차례상 드시게 얼른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돈분들 목까지 영주 위해 주고 살겠습니다. 우리 영주 정말 씩씩하게 잘 컸죠? 예쁜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호 너 뭐해? 빨리 술 따라드려. 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 영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사위 절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는 저희 어머니세요. 상을 이렇게 차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게 뭐 어때서? 저희 아버지 정성이니까 어색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야, 같이 절 올리자.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저는 눈물이 나다가 웃음이 나와서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이런 행복이 저한테도 있을 줄이야. 저는 무조건 이 두 사람에게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정말 부녀 사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저에게 생기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자연유산 되었네요. 아무래도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2번의 자연유산을 겪고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야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했고 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 누구보다 빨리 우리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자꾸만 아이를 허망하게 보내는 일이 생기니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찾아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괜찮다며 보약이며 좋은 음식을 해주시려고 하고 남편은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실망하는 눈치에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점점 감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남편은 어느새 제가 무서운지 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자격지심에 남편에게 더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욱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즈음 저는 심신이 지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할 것이 없어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한아름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신 시아버님은 그 꽃을 저에게 주시며 우리 며느리 이 꽃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때? 오랜만에 아버지랑 데이트 한번 할까? 저는 애쓰시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웃으며 그러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옷을 차려입고 시아버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는데요. 시아버님이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제가 꿈에도 잊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문방구 앞이었어요. 여긴 기억하지? 원래 너 문방구집 딸이잖아. 그래서 언젠가는 꼭 너를 데리고 여기로 오고 싶었어. 근데 여기 원래 다른 가게였는데? 저는 이상해서 몇 번이고 간판을 보고 또 다시 봤어요. 사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되고 친척들이 가게를 처분해 할머니에게 저를 맞는 조건으로 드렸는데 친구들한테 저희 문방구가 미용실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서울에서 한번 이곳을 보러 왔던 저는
정말로 변한 가게를 보고 이젠 정말 저희 가족이 함께했다는 흔적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돌아갔었거든요. 그곳이 정말 거짓말처럼 예전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차에서 내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시더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 안 역시 예정은 저희 가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 보여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영주야, 내가 꿈이 하나 있었단다. 나는 사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이 다음에 크면 빵집 사장님이 돼서 빵을 실컷 먹어야지 했단다. 그래서 퇴직을 하면 정말로 빵집을 열 생각을 했어. 근데 너를 보고 꿈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문방구집 사장님이야. 그리고 영주 네 아버지다. 아버님. 전에 장례 끝나고 너 정음에 내려가고 며칠 뒤에 나도 여기 와본 적이 있어. 때마침 그날 여기 가게 정리하는 날이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여기서 장사를 하시고 계실 텐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너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낼 수 있게 되면 꼭 그 사진을 보내주고 싶었거든. 근데 세월이 뭔지 다 잊고 살았는데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더니 우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어때? 나 그럴싸해 보이냐? 저는 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죠. 때마침 문방구 문이 열렸다며 동네 아이들 몇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전 그때의 기억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눈깔 사탕 하나에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아줌마 울어요? 어허, 땡! 아줌마라니 아저씨 딸이다. 할아버지 딸이니까 아줌마 맞잖아요. 요 녀석이야? 남의 귀한 딸한테 무슨? 너 자꾸 그러면 우리 문방구 출입 금지다. 에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 가게 다시 생겨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고객 관리를 위해서 너 앞으로 우리 문방구 VIP 해라. 엄마한테 꼭 말씀드려. VIP 됐다고. 저는 능숙하게 아이를 다루는 아버님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제 웃는 모습에 아버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꼬마 손님들 덕에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사한 하루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치매라는 믿을 수 없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아들인 남편보다도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어렵게 다시 임신을 하는 통에 슬퍼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는데요. 아버님의 병세는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어느 순간 이윽고 저와 남편을 잊을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셔야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홀몸도 아니고 간병인들도 아버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3일을 못 버티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다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나도 속상해. 하지만 난 이미 결정했어. 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볼게. 우리 자주 가면 되잖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것 같아.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남편을 몇 번이고 말렸어요. 기억을 잊어 이젠 저도 못 알아보시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아버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남편 뜻에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고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 수는 없기에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자 남편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이만 생각하라더니 기어이 아버님을 서울 인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던 남편은 제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새벽 늦은 시간이 되어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도 죽인 채 울더군요. 누구보다 효자였던 아들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에 그리던 출산을 했어요. 이번에도 아이를 잃을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갓 태어난 쭈글쭈글한 아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저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그제야 남편을 따라 아버님이 계신다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백발이 되어 많이 야윈 아버님을 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아버님을 와락 안아드렸는데 아버님은 마치 수줍은 어린 아이처럼 부끄러워하셨어요. 아버님, 저 영주예요. 아버님 며느리 영주요. 아버님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마치 들리지 않는 듯 저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기억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며 이제부터 더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각오를 했다고 했지만 여지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님의 병세에 마음이 착잡해 눈물이 나왔는데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던 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듯 보이더니 저에게 슬쩍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시아버지 손에는 예전 저희 아빠가 엄마 몰래 주었던 눈깔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이미 봉지에 눌러붙어 끈적끈적한 사탕을 아버님은 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여전히 따뜻해 더욱 눈물이 나더군요. 그 후 저는 종종 아버님을 보러 요양병원을 찾았고 언제나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님을 보며 이제는 애성이 생겨 울지도 않고 혼자 제 이야기만 실컷 떠들다 오곤 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아버님이 직접 적으셨다는 활동지를 보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등등을 적는 칸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른 칸은 모두 이상한 낙서만 가득해 놓으셨더라고요. 직업 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문방구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직업에 경찰이라고 써야지. 문방구 아저씨가 뭐예요? 하나도 폼 안 난다. 그리고 막말로 장사도 몇 번 못했잖아. 그나마 있는 것도 애들 다 퍼주고. 아버님은 장사 안 하길 정말 다행이에요. 장사했으면 굶어 죽었어. 그때였어요. 이번에도 저만 주저리 떠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셔서 기억이 조금은 나셨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늘 저에게 보여주셨던 따뜻한 그 미소가 맞았기에 저는 또 주책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요양병원과 집을 오고 다니길 10년. 저는 명절이면 아버님이 그러셨듯 송 크게 음식을 장만해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식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조금이라도 아버님이 명절 기분을 느끼셨음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정말 거짓말처럼 새해에 맞이한 설날 아침에 기분 좋은 꿈을 꾸시듯 아버님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또 한가득 명절 음식을 싸들고 찾아갔는데 며느리 음식 맛도 보지 못해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들은 아버님이 치매로 오래 앓다 가셨다며 저에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 모르는 것 같아 또 속상해요. 그리고 매년 명절만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또 아버님이 더 생각나고 그리운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올해는 더욱 아버님이 그리울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인자하신 아버님, 그곳은 편안하신가요? 저는 아버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제는 휘청거리지 않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아범이 점점 더 아버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아범 얼굴에서 아버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저는 요즘 신혼 때도 안 그랬는데 남편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 날이 많답니다. 아범은 새삼 제가 자기한테 반한 줄 아는데 이건 그냥 비밀로 할까 봐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저 잊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길. 그리고 또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저는 몹시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버님이 쓰시던 방을 정리하다 정말 우연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버님이 쓰시던 수첩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의 필체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펼쳐둔 수첩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정도로 사랑받던 며느리였다니. 저는 새삼 제가 받았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컸는지 다시금 알 수 있었네요. 한때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니. 역시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밝음도 어둠도 없다고. 내가 밝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밝고 내가 어두운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어둡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밝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자 정말로 제가 보는 세상은 밝아져 있었죠. 밝아진 저의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데 어쩌면 이것도 다 아버님의 깊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올해도 명절이 다가올 텐데 올해는 모처럼 송 크게 명절 음식을 만들까 봐요. 차례상에도 푸짐하게 올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도 나눠 먹으며 소소하지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결혼으로 불행할 뻔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간혹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 아무리 불효자 같은 남자도 장가를 가면 효자가 된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제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한데 그때는 뭐에 쓰였는지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두터웠네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 전 연애하는 동안 내내 저에게 충성할 정도로 자상했고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여자는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저를 아끼고 위해줬어요. 비록 한 가지 흠이라면 저보다 경제적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였는데 4년을 만나는 동안 남편은 한없이 선했고 자상해서 그런 흠 따위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성격이 좀 모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남자들마다 제 성격에 배견하지 못했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듯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남편만큼은 그런 저의 모난 성격도 다 괜찮다고 받아주며 저를 사랑해주니 남편이야말로 저의 짝이라고 생각했었죠. 저희 성격은 저희 어린 시절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의 장녀였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와 3살 아래 여동생을 홀로 키우셔야 했고, 원래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을 때도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빚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빚을 갚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저는 그런 집의 장녀였기에 응석 같은 건 부릴 수도 없었죠. 엄마를 도와 동생을 챙겨야 했으니 철도 빨리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혹은 내 동생을 무시할까봐 경계했던 버릇이 지금의 저의 모난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럽게 여기셨죠. 그래서 형편도 어려우면서 무조건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철이 빨리 든 저는 매번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내심 돈 들어가는 일은 최대한 제 선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 때문에 작은 일이 생겨났죠. 혜수야, 이거 수학여행비야. 너 선생님한테 수학여행 안 간다고 했다면서?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내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보야, 그게 선생님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야. 네 친구 미영이 엄마가 전화했더라. 네가 수학여행 안 간다고 했다면서 너 돈 때문에 엄마한테 일부러 말도 안 한 거지? 그야 한두 푼도 아니니까. 그 돈이면 우리 세 식구 일주일은 거뜬하게 사는데. 혜수야, 엄마가 진짜 속상한 게 뭔 줄 알아? 알아. 내가 돈 걱정하는 거잖아. 그래, 애는 애 다워야지. 너 철없이 군다고 누가 뭐라고 하니? 이럴 땐 그냥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싫어.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그런 소리래. 난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돈 벌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엄마도 그만 힘들지. 엄마는 반대야. 항상 말하지만 너 꼭 대학 가. 힘들게 사는 거 엄마 하나면 좋게. 너랑 혜진이는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꿈이야. 그러니까 제발 돈돈거리지 마. 너도 다른 애들처럼 놀 거 다 놀고 공부해. 아무리 엄마가 빚이 많아도 네 등록금 하나 못 만들겠니? 그래도 너 계속 그럼 엄마 진짜 화낸다. 엄마가 아빠도 없이 누굴 믿고 사는데 내가 이 돈 통장에서 빼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 새끼 걱정이나 시키는 나 같은 게 무슨 엄마인가 싶어서.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대로 수학여행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갈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닐게. 그럴 테니까 엄마 울지 마. 응? 너 진짜지? 약속해. 알았다니까. 자, 약속. 엄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없는 집에서 공부라니. 하지만 엄마가 속상해하는 건 죽어도 싫었던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죠. 이왕 하는 공부, 장학금이라도 받고 대학에 가게 되면 엄마도 기쁘게 해드리고 돈도 굳을 거라는 생각에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또 외웠어요. 그 결과 저는 원하던 대로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고, 남들 MT다 연애다 하며 놀 때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또 열심히 공부만 봤더니 대학 4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대기업 입사가 결정되었고, 드디어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저희 집은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낀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묘하게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은 있었어요. 엄마가 편해지고 동생이 돈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기쁨은 컸지만, 앞으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때 소개로 여러 번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났어요. 연애를 하면 뭔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애는 제 기준에서 공부보다 더 힘들었어요. 남녀간의 감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표현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성격도 그다지 사근거리지도 않았고, 연애보다는 일이, 일보다는 집이 먼저다 보니
남자친구들과 3달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남편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저한테 맞춰줬어요. 일 때문에 약속이 취소가 돼도 괜찮다고 했고 자기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싫다고 하면 금방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엔 이 남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의심도 했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의심하고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더라고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구애에 마음이 흔들려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와 남편의 회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남편은 중소기업이자 스타트업 회사에 다녔어요. 말로는 무슨 핸드폰 앱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던데 회사가 가깝다 보니 점심 먹는 곳과 회식하는 곳이 여러 번 겹쳤던 기억이 있어요. 저기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 좋아합니다. 네? 저를요? 네, 처음엔 그냥 예쁘셔서 눈이 갔고요. 여러 번 같은 곳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얘기 안 하면 오늘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남자친구 진짜 있으세요? 그때 남편의 얼굴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인간이지만 적어도 그때 남편의 모습은 순수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고백을 받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과 저희 회사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에 저희는 여러 번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저도 호기심으로 남편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극진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의심이 가득한 제 마음도 홀랑 남편에게 기울더군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무려 4년 동안요. 한결같은 글을 보며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나 저희 집이나 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은 시부모님의 이혼으로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4살 아래 남동생과 살았는데 서로 장남이고 장녀이다 보니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서로를 더 위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의외로 부부의 사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멀어질 수 있더라고요. 자기야, 나 아무래도 내 사업을 해야겠어. 왜? 지금 회사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회사는 자기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난 지금 우리 회사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거든.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그러다 회사 문 닫으면 실업자 되는 건데 그냥 이참에 내 발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직장이 좋으니까 대출을 좀 받으면 안 될까? 뭐? 이 집 살 때도 내 신용이 더 좋다고 내가 대출 받았는데 자기 사업하자고 또 대출을 받으라고? 자기는 그냥 대출만 받아. 내가 알아서 다 갚을게. 내 사업 아이템 진짜 좋거든. 벌써 하기만 하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정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모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남편의 사업 아이템은 제가 듣기에는 영 비전이 없어 보였는데요. 자기는 분명 대박이 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어요. 미안한데 난 사업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회사 다니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사업이란 게 쉬운 거 아니잖아. 우리 이 집 대출금 갚으려면 당장이 아쉬운데. 저는 제 성격에 맞지도 않게 남편을 최대한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 회사 근처 30평 대단지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대출금 갚는 게 그리 쉽지 않았거든요. 제 명의이긴 했지만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던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매월 200만 원 가까운 아파트 대출금과 공동으로 쓰는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두 식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매달 늘어가는 지출은 꽤 많았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그 많은 돈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하니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일로 남편은 마음이 상한 듯 예전과는 태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고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사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어머니하고도 작은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를 구입해서 선물했는데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 너는 없는 집에서 자랐다면서 돈을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니? 얼굴에 쳐바르면 다 똑같은 걸 뭘 명품을 사? 엄마, 혜수가 엄마 생각해서 산 거잖아. 원래 혜수는 명품 쓰지도 않는데. 내 말이 왜 이런데 아까운 내 아들 돈을 쓰냐고. 그 선물은 제 돈으로 산 건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돈으로 샀다고 생각했는지 아깝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용돈 봉투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검소하신지 몰랐어요. 이거 용돈인데 이걸로 마음 푸시고 그건 저 주세요. 제가 환불하든지 선물하든지 알아서 할게요. 어머, 얘 좀 봐. 뭘 또 줘놓고 다시 달래. 용돈은 고맙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앞으로는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돈으로 달라는 소리야. 얼마나 편하고 좋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들, 고마워. 잘 쓸게. 뭐냐? 형, 나는 뭐 없어? 서운하다. 형수, 서운해요. 아, 도련님 것도 있어요. 넥타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나중에 출근하실 때 매세요. 아, 네. 나도 돈이 더 좋은데. 수험생도 은근 돈 쓸 때가 많거든요. 야, 형이 주려고 챙겨왔어. 이따 슬쩍 주려고 했는데 자식 좀 참지. 그랬어? 난 또 없는 줄 알고 서운했잖아. 고마워 형. 형수, 넥타이 잘 쓸게요. 지금 생각해도 완전 어이없어요. 저렇게 식구들이 남의 성의도 무시하고 돈만 밝히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은 저희 집에 인사를 갈 때였어요. 적어도 자기 동생 줄 용돈은 준비했던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더라고요. 선물도 용돈도요. 그래서 제가 마치 남편이랑 같이 준비한 것처럼 엄마한테 선물과 용돈을 드렸는데 남편은 미안한 눈치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제 동생도 자기 동생처럼 임용고시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단돈 10만 원이라도 주지. 그것도 말은 안 했지만 서운하더라고요. 이랬던 기억 때문인지 어버이날이 되고 저는 내심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한테 혼나기 싫으니 어버이날이라고 비싼 카네이션은 일부러 사지 않았고 용돈 봉투만 준비했죠. 당신 입으로 돈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용돈에 더 넣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지 제가 용돈 봉투를 드렸음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받는 카네이션도 못 받고 이게 무슨 어버이날이야. 너도 참 센스가 없다. 오늘 같은 날 빈손이 웬 말이야. 지난번에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고 하셔서 돈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물론 돈이 더 좋지. 근데 이왕 주는 거 남들처럼 다 줄 순 없니? 내가 뭐 집을 사달래, 명품 백을 사달래. 원래 시어머니란 사람들은 저렇게 염치 없이 대놓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가뜩이나 달갑지 않은데 또 뭐라고 하니 돈을 쓰고도 기분이 나빴고 그때였어요. 일이 밀려서 조금 늦는다던 남편이 두 손으로도 모자라게 큰 카네이션 꽃다발을 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죠. 어머, 역시 아들밖에 없어. 세상에 곱기도 하지. 나 이거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겠다. 고마워 아들. 엄마 너무 행복하다. 엄마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자기 언제 왔어? 나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나 많이 늦지 않았지? 우리 그러지 말고 나가서 외식하자. 내가 소고기 쏠게.
저는 자기 식구들한테 한없이 너그러운 남편을 보고 내심 기대했어요. 적어도 카네이션을 자기 엄마 것만 사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도착한 친정 엄마의 문자에 저는 서운함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글쎄, 자기 엄마한테는 한아름도 모자라 양손 가득 들어야 하는 카네이션 꽃다발을 산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는 손바닥만한 바구니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카네이션을 보냈더라고요. 혜수야, 정서박이 보냈어. 세상에, 내가 사위한테 이런 꽃도 받고 엄마 기분 너무 좋아. 정서방한테 네가 엄마 대신 고맙다고 전해줘. 오늘 시댁에 가서 잘하고 우린 주말에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저는 시어머니가 활짝 웃을수록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댁 식구들 보는 앞에서 남편 것보다 더 큰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서 차에 실었고 시어머니는 누굴 주려고 그 비싼 바구니를 사냐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저도 화가 나니 필터링 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따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엄마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도 어버이시잖아요. 어머, 나한테는 돈이나 주더니 지 엄마한테는 꽃바구니를 사는구나. 자기야, 내가 장모님한테 꽃바구니 보냈는데. 봤어. 그래서 산 거야. 너무 비교돼서. 아, 오늘 대목이라고 꽃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미안해. 어머, 아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얘, 너는 꼭 그걸 이렇게 표현해야 하니? 애가 가만 보면 속이 좁아. 비싸서 못 사는 네 남편 마음도 못 헤아리니? 네, 저라면 한쪽을 좀 줄이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 남편 마음은 모르겠어요. 뭐야? 아무래도 저는 이 자리 끼면 분란만 만들 것 같죠? 어머님 아들이 낸다고 하니까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가족이랑 먹을게요. 저는 황당하다 못해 금방 화를 낼 것 같은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대로 제 차에 올랐어요. 그제야 남편은 헉했는지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차를 출발시켜버렸고 그 뒤로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어머, 너 시댁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무슨 꽃을 또 사와? 받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큰 꽃바구니 주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무슨, 너 말도 없이 와놓고 엄마 이미 혜진이랑 삼겹살 구워서 먹었어. 뭐? 고작 삼겹살? 언니, 고작이라고 하지 마. 나 딴에는 큰 마음 먹고 샀다. 아, 미안. 그럼 나도 구워줘. 성질 내고 왔더니 허기진다. 언니, 너 또 성질 못 죽이고 지르고 왔지? 엄마, 거봐. 그 사진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너 정말 엄마가 보낸 사진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엄마는 진짜 고마워서 보낸 건데. 아니야. 그냥 있다 보니까 일이 꼬였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별로라고.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오늘만. 원래 없을 땐 나라는 욕도 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거 들고 여기까지 왔겠어. 엄마 자식은 난데 오늘은 그만 혼내. 저는 그렇게 어릴 때도 부리지 않았던 응석을 부렸어요. 확실히 결혼을 하니까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이 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이라면 애당초 하지 않는 건데 그날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저의 행동이 아주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고 저한테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모난 성격 때문인지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자기야,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엄마나 장모님한테 똑같이 할게. 미안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꽃은 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나는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자기 생각해서 일부러 큰 거 산 건데 자기가 서운해할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자기 집만 챙기는 것 같아. 전에 도련님 용돈은 따로 챙겼으면서 우리 엄마나 내 동생한테는 10만 원도 안 주더라. 그야, 내 동생이 수험생이니까. 내 동생도 수험생이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진짜 짧았어. 난 자기가 나보다 더 잘 버니까. 나는 내 능력껏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뭐?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버는 게 왜 나오는데?
나도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하자. 자기는 우리 생활비 나보고 똑같이 내라고 하잖아. 400번은 자기랑 300번은 내가 똑같이 내면 나라고 돈이 있겠어? 나도 내 카드값이랑 핸드폰 비용, 거기다 학자금 대출금까지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300 조금 넘게 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모두 다 내놓고 용돈을 받으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더 놀랄 일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으니 글쎄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미쳤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럼 이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는? 당분간만 나 금방 돈 많이 벌 거야. 그때 되면 내가 못 냈던 거 한 방에 낼 테니까 몇 달만 자기가 내라. 자기 돈 잘 벌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툭 까놓고 이 아파트 자기 명이고 자기 아파트 자기가 대출금 내는 건데, 그리고 나 공과금이랑 생활비 많이 안 나오게 전기랑 물도 조금만 쓰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을게. 이게 말이 되나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나올 텐데 저렇게 지발로 나왔으니 저는 할 말은 많았지만 말문이 딱 막혔어요. 나 퇴직금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자기한테 피해 안 끼친다니까. 내가 오죽 확신이 있으면 이러겠냐. 나 좀 믿고 기다려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저 남편의 말대로 저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반년이 흘렸고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이걸 성공시키면 연봉과 승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또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요. 돈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일도 많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날도 많았는데 한 번은 퇴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니 집안 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엉망이었어요. 남편은 때마다 라면이나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웠는지 다 먹은 용기들만 싱크대와 식탁에 놓여 있었고 빨래를 못하니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하던데 그즈음 남편은 나라에서 저렴하게 빌려주는 작은 사무실인지 뭔지를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괜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분명히 불편했을 텐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후 아주 오랜만에 휴가를 냈어요. 밀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남편이랑 저녁에 맛있게 먹을 음식도 하려고 모처럼 대형 마트를 찾았죠. 이것저것 남편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며 쇼핑카트를 채우는데 계산을 하려고 생활비 통장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계산을 하는 아주머니께서 잔액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이거 몇 번을 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는 개인 카드를 긁었고 그 길로 바로 ATM 기계로 가서 잔액 조회를 했는데 정말로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불과 일주일 전에 제가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게다가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아파트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잔액조회를 아무리 해봐도 돈은 없는데 대출금이 나갔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상한 예감에 그 길로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출금 내역을 싹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제가 대출금으로 나가라고 매달 200만 원씩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그 돈을 고스란히 뽑아간 거 있죠. 게다가 저희가 잔액이 부족하면 문자를 드리는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안 그래도 계속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셔서 경매 진행 예정이거든요. 문자 못 봤어요. 그때였어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당황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인간이 저 몰래 아침이고 저녁이고 제 핸드폰을 뒤져
은행에서 온 문자를 지웠던 것이 분명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을 찾아갔어요. 자기야, 여기는 무슨 일이야? 지금은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똑바로 말해.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다 어디에 썼어? 그거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썼어. 미안해. 급해? 얼마나 급했으면 매달 대출금 갚는 돈에 손을 대?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거 다 어디에 썼는데? 설마 나한테 피해 안 준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사업했니? 아니야. 그건 최근에 딱 한 번. 그건 최근이야. 그럼 3달 동안은 어디에 썼는데? 설마 바람났니?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 집 갖다 줬어. 뭐?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거야? 왜? 엄마가 3달 전에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해. 내 동생은 수험생이고 당장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생활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생활비를 이 돈으로 드렸다? 그럼 어쩌냐.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당장 굶게 생겼는데. 아니, 어머니야말로 일을 못하시면 실업급여라도 타시면 되지. 우리 엄마가 정규직도 아닌데 무슨 실업급여를 타. 내가 좀 있으면 상품 출시하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집 경매돼도 내가 더 좋은 집 사줄게. 그러니까 대출금 갚는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 200만 원씩 생활비 좀 주라. 응? 자기 돈 잘 벌잖아. 됐어. 능력도 없으면 못 드린다고 해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니? 곧 있음 내 동생 시험도 봐. 이번에는 합격할 것 같다고 했어. 그럼 앞으로 내 동생이 알아서 할 텐데 그 전까지만 장남 노릇 좀 하면 안 되냐? 어이없어. 남의 돈으로 너는 장남 노릇이 하고 싶어? 나는 뭐 돈이 많아서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 멋대로 저지른 거 그래도 혼자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몰라. 툭 까놓고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둘게. 이게 다 네가 나보다 잘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와이프 돈 잘 벌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나는 뭐 자존심도 없냐? 그래서 사업해서 너보다 더 잘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네 책임도 있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어요. 내 책임이라니.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둘 수 없으니 엄마가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해결해 주셨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엄마한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남편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어요. 엄마, 미안해. 저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어. 나 이혼할까 봐. 혜수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 근데 정서방도 중간에서 오죽 혼란했으면 그랬겠니. 네 말대로 능력도 없는데 도움 바라는 자기 식구를 외면하는 게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마터면 알지도 못하고 집이 넘어갈 뻔했는데. 정서방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거야. 이참에 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너한테도 잘하지 않을까? 어찌됐든 해결했잖아.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이 날아갔잖아. 날아가긴 자식 집 해줬다고 생각하면 싸지. 너 시집갈 때 엄마한테 한 푼도 안 가져갔잖아. 그거 줬다고 생각하면 돼. 난 싫어. 내가 갚을 거니까 엄마 기다려. 알겠지? 알았어. 천천히 갚아도 돼. 엄마 돈 벌잖아. 그리고 우리 혜진이 선생님 되면 진짜 우리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맞다. 혜진이 다음 달에 시험이지. 내가 진짜 신경도 못 쓰고. 혜진이 내 딸이거든.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시집간 딸은 딸만 생각해. 시집 갔으면 친정은 좀 잊고 살아. 엄만 네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저희 엄마의 마음을 남편이 알아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지 잘못이 까발려지고 난 후로는 더 이상 돈줄이 막히고 나서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일이 터지고 통장을 싹 바꿔버렸거든요. 야, 나 100만 원만 갚을게. 됐어. 그동안 나 몰래 빼간 돈만 몇백인데. 그럼 어쩌냐? 당장 우리 엄마 병원비도 없다는데. 몰라. 자기가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던 수험생 동생 알바를 시키던 알아서 해결해. 야, 진짜 너무하다. 너 내가 성공하면 그땐 나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별 걱정을 다 한다.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성공이나 해봐.
남편은 저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다 도련님의 공무원 1차 시험이 치러졌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 되었는데 남편이 잔뜩 어깨에 힘을 주더니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분명 합격이라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이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순간 집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황당하게도 불똥은 엄한 저한테 튀었어요. 이게 다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너 대기업 다닌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며? 제가요? 그래, 내가 생활비 그거 조금 달라고 했더니 네가 번 돈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며. 며느리도 가족인데 너는 우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집안 분위기가 이따윈데? 애가 무슨 공부가 돼?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 카드도 좀 주고 기를 살려줘야지. 이건 뭐 지만 잘났다고 내 아들 기만 팍팍 꺾어놓으니 뭔 일이 잘 되겠어? 안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은 이게 다 저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헤어지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는 속상해서 하는 소리지. 아들, 가만히 있어. 너 내 아들 신세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헤어지겠다는 거냐? 그래, 좋다. 너 그럼 내 아들이랑 헤어지는 대신 네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내놓고 가. 우리 애한테도 위자료는 있어야지. 위자료요?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자료는 피해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 몰래 제 통장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요?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아파트 저희 엄마 돈으로 막았는데 그 아파트를 달라고요? 정말 염치도 없다. 그 위자료 누가 받게 될지 법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야, 왜 그래? 화 풀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자기랑 죽어도 헤어질 마음 없는데 괜히 우리 엄마가. 뭐야, 이 팔풀이 같은 놈아. 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고 싶어? 그럼 어떡해? 당장 돈이 없는데. 엄마는 내 사정도 모르면서. 쟤 건드리지 마. 제 귀에 똑똑히 들리는 남편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필요한 집만 대충 싸서 친정으로 갔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장을 받은 남편은 친정으로 와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의 모습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석고대죄하던 남편은 친정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이혼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한순간 얼굴을 싹 바꾸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씨, 못해먹겠네. 알겠어, 이혼해. 대신 나 돈 좀 빌려주라.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야.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쓸게. 결국 목적은 돈이었지? 꿈깨. 더 이상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어디다 돈을 달래.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꺼져. 그렇게 남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저에게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혼 소송 기간은 길었어도 워낙 증거가 빼박이라 모든 것이 저한테 유리하게 흘렀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더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저에게 빌며 자기 아들을 봐주라고 애원하는데 진짜 이 집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비굴한지 오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러게 애당초 잘했으면 오죽 좋아요. 그렇게 아나무인 욕심만 많더니 그 끝이 딱 자기들이랑 어울렸던 거 있죠. 그 후 저는 살던 아파트를 월세로 주고 친정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올랐길래 얼마 전 매매를 했고 그때 경매로 넘어갈 뻔했을 때 엄마가 해결해줬던 돈에 이자를 몇 배로 쳐서 갚아드렸어요. 엄마는 필요 없다고 내내 거절했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니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는 받으셨어요. 나중에 제 동생 결혼할 때 그 돈으로 혼수를 하시겠다면서요.
제 동생은 그때 누구와는 다르게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벌써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 있죠. 비록 저는 인생의 쓴맛을 봤지만 제 동생은 연애도 결혼도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네가 좁다 보니 들려오는 소문에 남편은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쫄딱 망해서 다시 이력서를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던데 부디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다시 찾은 제 인생, 이번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 해요. 그럼 언젠가 저도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해피엔딩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여자입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에 이 말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여서 죽을 고비도 여럿 넘기고 저희 부모님은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라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9살, 이젠 정말 끝인가 했을 때 기적처럼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고 심장 이식을 받아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공여자의 정보를 알 수는 없었지만 당시 제 또래 아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고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제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주인인 아이 목까지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며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빠는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열심히 하셨죠. 엄마는 저와 아빠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어요. 셋이 살다가 둘이 된 현실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펐지만 아빠는 어린 저를 위해 슬퍼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며 회사를 키워가셨어요. 저 역시 계속 엄마를 그리워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 애써 밝은 척을 하며 살았고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거나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아빠 혼자 엄마의 자리까지 채우려 노력하다 보니 성격도 다정다감하게 바뀌시더라고요.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제가 엄마가 없다는 것이 티가 날까봐 그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겼어요. 서로 상처와 노력을 알고 있는 저와 아빠는 다른 부녀지간보다도 더 애틋했고 서로가 서로를 측은해하며 좋은 얘기는 과장되게 많이, 나쁜 얘기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알아서 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했었죠. 그렇게 저는 25살에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저에게 아빠는 술 한 잔을 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사회인이라니 이제는 정말 다 큰 것 같네. 아빠, 20살 지난 지가 언젠데 나는 진작에 다 컸어. 아빠 눈엔 그냥 다 애지. 어떻게든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고 애교 부리던 애. 근데 이젠 월급 받으니까 아빠한테 애교도 안 부리면 서운해서 어쩌냐?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난 앞으로도 계속 아빠한테 애교 부려서 용돈 탈 거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신입사원 월급이 얼마나 짠데. 이래서 딸 자식은 다 도둑이라고 하나 보다. 너
그러다 금방 시집 간다고 남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지? 아빠는 너 시집 안 가면 좋겠다. 무슨 아빠가 그래. 다른 아빠들은 딸이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던데. 누가 그래? 이렇게 공들여서 키워놨는데 어떻게 딴 놈한테 줘? 난 싫어. 그런데요. 제가 직장 생활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남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자 아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세상 남자 새끼들이 죄다 눈에 띄었지. 어떻게 내 딸을 못 알아봐? 언제는 시집가지 말라며. 그거야 그때는. 아무튼 너 정말 없어? 아빠가 한번 알아봐. 싫어. 아빠가 골라주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그게 싫으면 빨리 좀 데려와 보던가. 아빠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망한지 말끝을 흐리셨어요. 사실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었고 타이밍 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저렇게 말하니 지금이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말이 있고 며칠 후 슬쩍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얼른 자기한테 소개를 해야지 뭘 뜸을 들이냐며 재촉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조건이라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 좋은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에 저보다 연봉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저를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이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내내 긴장을 엄청 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사람을 보지 조건을 보지 않아. 이건 내가 장담해.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아버지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으면 하시겠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걱정을 한가득하고 아빠와 첫 대면을 했고 아빠는 남자친구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물으시며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수건부터 물잔까지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혼자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합격이었어요. 나는 다른 건 됐고 우리 딸 내가 사랑했듯 자네가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무조건 좋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훌륭해도 다 의미가 없어. 난 물질적으로 풍족하기보다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내 사위가 됐으면 좋겠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고 자네가 또 우리 딸을 살뜰히 챙기니 나는 자네가 무조건 좋아. 저희 아빠는 제가 장담했듯 남자친구의 성격과 됨됨이를 높게 평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1년을 더 만나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시골에서 작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빛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신혼집 하나 장만해줄 돈이 없다. 올해도 하우스가 잘 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이란 말에 구구절절 사정을 이야기하셨고 저희는 저희끼리 작게 시작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니 금세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 역시 아빠처럼 시댁이 꼭 잘 살아서 누구처럼 아파트 한 채는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고 그저 인품만 좋으시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때는 시댁이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저희들은 거의 매일 신혼집으로 사용할 월세집과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월세는 보증금에 비해 높은 월세가 부담이고, 전셋집은 집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보증금이 너무 세서 엄두가 나지 않아 슬슬 걱정이 되고 있던 찰나, 우리가 집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아빠가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도움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알아. 그래서 해주는 거야. 힘들면 아빠한테 손 벌릴 법도 한데 니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살아.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두고두고 이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보답은 됐고 내 딸한테 두고두고 잘해. 나한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당연하죠. 저 평생 성희한테 잘하고 살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빠의 도움으로 신혼치고는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 살림살이도 아빠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니 이왕 해주시는 거 다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가구며 가전제품도 가장 좋은 걸로만 했고요. 시작이 이렇다 보니 이젠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고 너무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한다며 고마워했어요. 아빠의 바람대로 남편은 고마운 만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게 1년 후 저희 아빠가 가난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매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아프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는 더 저를 걱정하셨고, 남편 또한 제가 계속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아까운 시간도 모두 다 허망하게 흘러간다며 최대한 아빠와 함께 있자고 했어요. 아빠, 간이식 같은 것도 있잖아. 내가 할게. 아빠만 살 수 있다면 난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어. 땡! 그런 무서운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인데. 아빠는 우리 귀한 딸 몸에 손 하나 안 댈 거야. 그럼 저라도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내 딸이 귀하면 자네도 귀하지. 나는 이제 미련이 없네. 솔직히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어. 근데 아니라고 하니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이제 성희한테는 자네가 있으니 난 하늘의 집사람 옆으로 가고 싶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성희야, 우리 이런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빠는 우리 딸이랑 사위랑 즐겁게만 있고 싶어. 저희 아빠는 그렇게 계속 괜찮다고, 오히려 이젠 편하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더 슬퍼서 집에 오면 남편의 품에 안겨 꺼이꺼이 울기만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또 고마운 것이 있었는데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빠의 회사가 위기를 여럿맞이하게 됐고, 또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 맨땅에 헤딩하듯 일일이 부딪히며 위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아빠의 걱정을 덜어드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딸인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 역시 아빠 못지않게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역시 내가 사람을 아주 잘 봤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이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6개월 후, 호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버텨나가던 아빠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며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와 이별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저녁,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하셨어요.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그동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름 무너지지 않으려 대비를 했지만 아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무너져 버렸죠. 급기야 기절해 버렸는데요. 그렇게 깨어나면 또다시 울고 다시 기절하며 아빠의 장례식을 겨우 치러야 했어요. 그 후로 며칠 후 아빠의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아빠의 유언장에 아빠의 회사를 저희 남편에게 물려주고 아빠의 재산은 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회사 운영에 애를 쓴 것이 회사를 물려주자고 생각하시게 된 경위 같았어요. 어차피 저에게는 물려줘봤자 제가 직접 참여하며 경영할 순 없으니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은 유언장 작성 시 들었던 설명을 저희 부부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회사고 재산이고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저 이젠 더 이상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만 떠올라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의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되어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까지 제 옆에 있기가 어려우니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회사에 가지 말고 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남편은 몹시 짜증난다는 얼굴로 저에게 날선 소리를 했어요.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에게 하루는 누군가한테 한 달 같은 시간이야.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나한테 자기 곁에 있으라고? 내가 당신 이해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당신 이 정도면 오바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다른 집 와이프는 남편이 대표면 내조하느라 정신없다는데 당신은 지금 내 앞길을 막을 셈이야?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 순간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회사가 누구 거였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자기 앞을 막을 거냐고 화를 내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평상시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기에 그래 자기도 지금 회사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주말에는 쉬지. 우리 모처럼 교회로 나갔다 올까? 한가한 소리 하네. 당신은 회사 운영하는 게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당신까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회사 사람들도 나한테 장인이 꽂아준 낙하산이라고 얼마나 뒷말하는지 알아? 난 그런 편견 속에서 어떻게든 회사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러니 퇴근하고 집에 오기가 싫다. 제가 그런 걸 모르나요? 그래도 저는 남편 머리도 식히고 다시금 잘 지내보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되려 남편이 그런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제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걸핏하면 저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 후 남편과 저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자 편하다는 듯 저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더라고요. 늦은 퇴근에 그저 집에만 오면 업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핸드폰만 붙들고 새벽까지 있다가 그대로 소파에서 잠드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상황은 계속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는 참는 것에 이제는 한계를 느껴 그날은 아주 작정을 하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싸움이라도 걸어서 남편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12시가 되어갈 즈음 집으로 돌아와 또 핸드폰만 붙들고 있길래 저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맨날 늦고 핸드폰만 보고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니? 당신 말대로 내가 아빠 돌아가시고 우울증 걸리고 당신 힘든데 100번 이해 못했다고 치자. 근데 당신 변해도 너무 변한 거 아니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잖아. 나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 한가해? 심심하냐? 이 시간에 사람이 퇴근하고 왔으면 나를 좀 안쓰럽게 봐줄 수 없어?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싶냐고. 이유? 네가 지금 이러는 게 이유다. 사람 얼마나 질게 하는 줄 알아? 언제까지 나한테 대접받을 건데? 넌 공주고 난 뭐 머슴이냐?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진짜 사람 짜증나게 굴어. 이쯤이면 제가 알던 예전이 거짓인지 지금이 거짓인지 저는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젠 아빠도 없는데 남편까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떨어져 나온 기분에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듯 곧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겨버렸어요. 아, 이유라고 하니까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다. 자기는 나한테 사정고지 다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애 못 갖는 거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에 안 미안하냐? 나도 남잔데 당연히 내 자식 갖고 싶지. 너만 속 편하면 다야? 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당신한테 이미 말했잖아. 나도 애 갖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도 계속 다녔다고. 근데 안 되는 걸 나라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한 거고 그때는 다 괜찮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이젠 자기 자식이 갖고 싶어? 그래, 갖고 싶어.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내 애가 갖고 싶어. 솔직히 장인어른도 당신 애 못 낳으니까 집이면 혼수 다 해주신 거잖아, 미안해서.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해결이 돼? 난 당신의 그런 뻔뻔함에 질려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애 못 낳는 너랑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대. 너만 보면 조상님 볼 면목 없고 너 얼굴도 보기 싫대. 남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쏟아내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문만 멍하니 쳐다보며 이젠 더 이상 남편과 잘 지낼 순 없겠다는 생각이 큰 파도처럼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 애 때문에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그날 남편은 우발적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일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저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 아빠의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은 저에게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었냐며 되려 놀란 얼굴로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인간이 그렇게 말했냐고 저도 모르게 화를 냈죠. 그 길로 연락을 받고 온 남편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여야 했어요. 합의 이혼? 내가 언제 합의했는데? 어제 내가 왜 이혼하고 싶은지 말 다 했잖아. 당신도 할 말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합의된 거잖아. 무슨 문제 있어? 나 그 집이랑 위자료 당신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 그래? 원하는 만큼 다 준다고? 그럼 우리 아빠 회사 다시 내놔. 참, 말은 바로 하자. 이제 내 회사야. 당신 아버지가 하던 거래처들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고 이젠 완전히 내 사람들로 굴러가는 내 회사라고. 근데 이걸 당신한테 주면 그냥 망하자는 거지? 오죽하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겠어. 능력 없는 자기 딸한테 줘봤자 망할 거라는 걸 아셨던 거지. 그냥 돈이나 챙겨. 우리 제발 좋게 좋게 끝내자. 솔직히 이거 소송으로 가면 내가 당신한테 받을 게 더 많아.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냐?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그동안
저한테 자발적으로 잘해줘 놓고 마치 제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부려먹었다는 듯 남편은 궤변을 늘어놓았고 악에 바친 저는 이기든 지든 이 싸움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으로는 제가 불리한 것 같다며 원하는 만큼 돈을 챙겨 그냥 이혼하고 훗날을 생각하자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이혼하게 된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의 한 애견센터에서 파양되었다는 사연을 가진 강아지를 보게 되었어요. 새끼 때는 그렇게 예쁘다고 데려가 놓고 이젠 덩치도 커지고 불편해지니까 이사 간다고 여기 앞에 버리고 간 거 있죠? 사람이 진짜 못됐어요. 에휴, 얘가 뭘 잘못했다고. 불쌍해라. 이젠 컸다고 분양도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무료 분양한다고 하면 별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것 같은데 얘를 어쩌면 좋나. 저는 그때 뭐에 홀린 듯 그 강아지를 분양해왔어요. 사장님 말대로 무료 분양이면 이 아이 신세가 초라한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죠. 어쩌면 전 그때 파양된 강아지와 제가 똑같은 처지인 것만 같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 길러보는 강아지였는데 뭐든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고 강아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반려견이 되었어요. 행복이는 버림받았던 자신을 제가 데리고 와서 사랑을 줬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듯 항상 제 옆에 살을 붙이고 체온을 나눠줬고 그 덕분에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인생 뭐 있나?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버리지 말고 아닌 건 잊고 앞으로를 위해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10억이라는 돈을 합의 이혼 조건으로 받았고 그 후 제 앞날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며 반려견 행복이와 오로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넘어가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애견센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급히 행복이를 데리고 센터로 갔는데 행복이와 꼭 닮은 하지만 많이 노쇠해 보이는 강아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이 행복이라고? 내가 너 파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다행이네.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말 잘 됐다. 행복이의 할머니견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온 그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맙다고 제 손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행복이 할머니라는 강아지는 처음 보는 저에게 다가와 자기 몸을 비비며 친근함을 표시했어요. 너도 고맙지? 얘가 지 손녀를 아가씨가 잘 키워줘서 고마운가 봐요. 저런 행동 우리 손녀하고 오랜만에 보네요. 손녀분이 어디 다른 데 가셨어요? 네, 9살 때 하늘나라로 갔죠. 이 강아지가 지금은 늙고 힘이 없지만 그때 우리 손녀가 이 애를 아주 예뻐했어요. 나한테는 얘가 우리 손녀인데 얘도 늙고 저도 늙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 손녀분은 아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모두 손녀분이랑 같은 곳에 갔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곳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도 그래요. 마지막까지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갔으니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도 들어요. 우리 손녀는 가고 없지만 우리 손녀의 심장은 어딘가에서 뛰고 있을 거거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네? 손녀분이 혹시 심장을 기증하셨나요? 그 후 저는 할머니에게 더는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심장이 제 안에서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이상은 서로 모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몸에 부비는 노견 아이를 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뒤 행복이를 더욱
저에게 온 운명의 아이라 여기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지만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말이 사업이지 사회사업을 하는 거라. 이익보단 공익이 더 많은 회사였는데 저 역시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의 삶은 제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아빠에게 받은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돈이 있으니 거침없이 사업을 전개해갔어요. 누군가는 뭐 때문에 자기 돈까지 써가며 그런 사업을 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에겐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는데요. 그날은 모처럼 꿀같은 휴가를 맞아 행복이와 한참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워낙 사업 때문에 전화 오는 일이 많아 무심코 전화를 받으니 다신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제 온 정신을 깨웠어요. 나야, 잘 지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미안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100까지 다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 그때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해도 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르는 당신 보고 난 진작부터 알았어. 나 할 말이 아주 많아. 나도 당했어. 속았다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 당신밖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난 당신 얼굴 앞으로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일어나는 일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끊을게. 그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혼할 때 당신한테 준 10억 돌려줘.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 당신 아버지가 일군 회사잖아. 이대로 망하면 당신도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이 그 10억을 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돌려줘. 돌려달라고? 정말 어이없다. 당신 말대로 그 회사는 우리 아빠 회사야. 망하게 두진 않을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길로 변호사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아빠의 회사가 망하게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빠의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고 그 사이 변호사님은 남편이 저와 이혼 후 재혼한 사업 파트너이자 여자한테 사기를 된통당해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 인간을 회사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얼마의 시간이든 돈이든 상관없으니 그 인간에게서 아빠의 회사를 되찾아올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다신 보기 싫지만 그 인간을 대표직에서 몰아내려 일부러 회사의 부도위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을 횡령 비롯한 비리로 대표직을 해임시키고 아빠의 옛 동료들을 다시 모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악을 쓰는 그 인간 앞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당신 일부러 나 엿먹이라고 작당한 거지? 작당? 자기가 자기 발로 회사 돈에 손대고 거짓 계약에 페이퍼 컴퍼니까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해놨으면서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당신이 전에 나한테 말했지? 우리 아빠 회사 이대로 망하게 할 거냐고. 아니,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나선 거야. 당신이 사업을 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당신은 돈이 있고 난 경험이 있잖아.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나 반성 많이 했어. 아니, 넌 정신을 덜 차렸어. 그런 소리 네 새 와이프한테 가서 해. 모르긴 몰라도 너보다 내가 사업은 한 수 위일걸? 돈을 번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너딴 새끼한테 더 이상 그 자리를 주진 않을 거야. 당장 꺼져. 밖에 경찰들이 너 마중 와왔더라. 잘 가. 야, 김성희, 너 내가 준 10억 당장 내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놈한테 준 회사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었듯 너도 네가 준 돈 나한테서 가져갈 수 없어. 사람도 돈도 지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저기요, 외부인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겠어요?
제가 임원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 길로 그 인간은 당신이 직원이라고 뽑아놓은 자들에게 끌려서 회사 밖 경찰에게 인계됐어요. 듣자 하니 그 인간은 재혼했던 여자에게 개인 신용대출까지 최대 한도까지 땡겨져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빈털털이라고 하던데 이쯤 되니 뿌린 대로 걷는다는 옛말이 맞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후 회사를 아빠가 가장 믿고 신임한 전 이사이자 아빠의 친구분에게 회사 운영을 부탁드렸어요. 대신 회사 내 중요 회의나 긴밀히 따져봐야 하는 자리엔 꼭 참석하면서 아빠의 뒤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던 사회사업도 있고 아빠의 회사 일도 있어서 전에 없이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행복이가 저만 보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요즘은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행복이를 데리고 출근하기도 해요. 힘들었던 제 곁을 따뜻하게 지켜준 녀석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행복이가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많아져서 제가 행복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행복이가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행복이와 산책을 하던 어느 날 행복이로 인해 인연이 된 멋진 남자와 결혼해서 얼마 전엔 예쁜 딸도 낳았답니다. 그거 아세요? 동물도 사람처럼 웃는 얼굴이 있다는 걸. 행복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한 날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젠가 하늘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궁금해 꿈속에 나타난다면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용기도 막 나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그리고 반려견 행복이와 함께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용기 잃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며 더 많이 행복해질게요. 여러분도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